구슬아 구슬아, 이 사건에서는 뭐가 보이니? 저희가 구슬을 열심히 굴리면서 사건의 이면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청취자들께서 이 시간 많이 기다리셨어요. 왜냐하면 이수정 교수님께 이 화성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 용의자 특정된 부분 심리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지난주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입니다. 구슬을 맡고 계신 이호영 변호사님, 오늘 법적으로 또 도움 말씀 많이 주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경찰이 이제 뭐 이름을 불러도 되더라고요. 이춘재. 네. 세 차례나 면담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혐의를 부인하면서 조사에는 왜 응하고 있을까요? 글쎄, 일단 뭐 완전히 사건이 자기와 관계없는 정말 뭐 터무니없는 사건이다. 그럼 조사에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겠죠. 네, 면담 신청을 해도 거부해도 그만인 상황인데, 그런데 3번씩이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결국 이제 그 수사관들하고 말을 섞고 대면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런 이제 상황이라는 걸 보면 뭐 지금 뭐 DNA 검사의 결과가 뭐 이 사람이 아닐 가능성은 0%이지만 뭐 틀림없이 이제 사건과 연관이 있으니까 결국은 나와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자기를 지금 범인이라고 보나. 아마 사회에서도 연쇄살인, 화성 연쇄살인은 완전범죄라고 생각했지만 본인 자신이 아마 스스로 뭐 완전 범죄다. 그렇죠. 스스로 아마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확신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경찰이 느닷없이 네가 범인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이 뭐 결국은 교도소로 갈 시점이 94년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DNA가 뭔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상식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마 경찰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대체 뭘 가지고 확증이 됐다고 이렇게까지 이제 나를 몰아붙이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물론 부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도 있었겠지만 궁금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번씩이나 나와가지고 이제 뭐 결국은 거죠, 그렇죠. 뭐 상대를 또 떠보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면은 사실 그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쪽과 그다음에 뭘 가지고 저러지?라고 떠보려고 하는 쪽이 지금 거의 팽팽하게 심리 게임을 벌이고 있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경찰은 이제 이춘재 입을 열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들을 대거 투입했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뭐 혹시 아는 프로파일러들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답을 O인지 X인지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뭐 일반고 하면은 그건 들어갔다고 봐야죠. 일반론적으로는 뭐 그들이 다 교육기관을 거쳤기 때문에 저는 교육기관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근데 이 이제 얘기는 교수님의 제자들이 들어갔다. 네, 인정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뭐 꼭 그렇다고 제가 확증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결국에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투입이 뭐 앞으로 더 투입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기본적인 것은 결국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뭐 어차피 지금 공소시효가 다 됐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자백을 해봤자 그거 다 말짱 뭐 재판을 받게 만들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다만 남은 숙제가 있다면 결국은 피해자 뭐 돌아가신 분과 또는 뭐 미수 사건으로 그친 이제 평생 상처를 안고 가야 되는 피해자가 있고 또 유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딸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이제 희생을 당해야 됐는지 사실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눈 감기 전까지는 궁금증을 안고 살아야 될 유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든 뭐 자백은 아니지만 뭐 일단은 설명을 좀 해달라라는 방식으로 결국은 뭐 사정을 하든지 뭐 눈물을 흘리고 호소를 하든지 결국 그렇게 해서 결국 눈꽃만큼이라도 시인을 하는가가 이제 관건으로 보이고요. 이런 경우는 협박이나 강압이나 이거보다는 설득하고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죠? 이 피해자들
남은 유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자극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가요? 뭐 양심의 가책 비슷한 거를 좀 자극을 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무엇인가를 털어놓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보통 이런 이제 프로파일인 사람들, 예컨대 뭐 한 상당 부분 사이코패스일 개연성이 높은 사람들은 주도권을 잃는 거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면담 과정 중에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제 수사관들이 윽박지르거나 이러면은 했던 자백도 뒤집는 사건 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방식의 기존의 강제적인 수사 면담으로는 사실 설득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럼 2009년에 지금 강호순 사건에 활약했던 이 베테랑 프로파일러도 들어갔대는데 네. 그때 강호순 사건을 뭐 한 2, 3일 사이에 자백을 받아냈다고 해서 그때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네. 그때도 뭐 비슷한 비슷한 거였죠. 예, 기법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이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좀 가슴 아픈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특히 뭐 가족들은 사실은 아픈 손가락이죠. 본인은 이렇게 가 있는데 뭐 노모가 계시고 또 동생도 있고 아들도 또 심지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아픈 손가락에 호소를 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지금 굉장히 여러 명이 투입된다는데 그 여러 명이 다 가서 막 물어보는 건 아닌 거죠? 그런 지켜보는 건. 네, 전혀 아닙니다. 네, 그리고서는 아마 한 사람씩 투입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마 이제 관찰을 하면서 조언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었어요. 이 프로파일링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우리 수사 기법에서. 네. 많이 이 프로파일러가 되겠다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까? 근데 뭐 극소수밖에는 일단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희망자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들한테서 이메일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앞으로 직업 그거 하겠다. 네, 그러니까 뭐 하고 싶다. 뭐 아마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인 거는 틀림이 없죠. 근데 워낙에 이제 경무에다가 뭐 지위가 너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권할 수 있는 직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외국에 보면 이 니고시에이터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협상가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전문가로서 먼저 숙련이 된 다음에 뭐 중간 계급 이상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성을 인정을 해주고 업무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프로파일러들은 그렇게 안 한다. 네, 굉장히 거의 말단 공무원들입니다. 네. 프로파일러가 되는 과정이 프로파일러 되는 뭐 시험이 있는 건 아니죠. 경찰은 일단 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되고. 경찰에 선발될 정도의 실력은 있어야지 일단 되는 거니까. 네. 예. 경찰 되고 나서 이제 그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 분야로 특화되는 거군요. 네. 그렇군요. 갑자기 이 교육에 대한 직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탐구 생활처럼 돼버렸습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근데 교수님.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이거 심리적인 부분을 좀 몇 가지를 여쭤다 보니까.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네. 평소에 이 이춘재가 수감자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모범수였는데 최근에 이제 독방에 수용된 이후로 거의 안 어울리고 운동도 안 한다. 이거는 뭐 심리적 변화가 있는 변화가 건가요? 있죠. 이게 이제 교도소도 자그마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는 1급 모범수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장관님이나 대통령님 정도 되는 그 정도로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도소에서는? 네. 그 급수가 4급부터 시작하니까 4급이 1급을 바라보면 아주 그냥 요원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1급 모범수에서 갑자기 이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추락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지위의 변화로 인해서 충격이 클 겁니다. 본인이. 예. 그리고는 이제 뭐 가족들 걱정도 될 거고 가석방을 너무너무 고대하고 살았는데 그것도 결국 물 건너가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의 위험성 같은 것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갑자기 모범수였고 여러 가지로 주변 사람들의 추앙을 받다가 지금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 그렇군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모범수였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니까 뭐 음란물도
가지고 들어가서 보고 네. 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중적인 면이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네. 뭐 남들한테 보이기에 모범수인 거지. 그 강렬한 뭐 성적 일탈적 욕구, 욕망을 사실은 모두 없애버리기는 힘든 거죠. 다만 이제 본인이 선호하는 피해자는 교도소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소한 이후에는 그 위험성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어쨌든 교도소 안에서는 뭐 욕망을 이렇게 숨겨놓고는 뭐 음란물 같은 걸로 이제 대체 만족은 하지만 어쨌든 없으니까. 네. 네. 그렇군요. 잠깐 이호영 변호사님 목소리는 하나도 못 듣고 잠깐 교통정보 듣고 와서 다음번에는 변호사님께 집중적으로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중 안 하셔도 좋은데.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예, 수정구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이 변호사님, 네. 드디어 말씀을 하실 기회가 왔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우린 너무 몰랐다님이 이춘재는 이 무기징역 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무기수도 가석방이 될 수 있나요? 라고 하셨네요. 네, 뭐 결론적으로는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법에 나와 있거든요. 네. 이제 가석방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 이상을 복역을 하면 네. 가석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1급 모범수였던 이제 이춘재가 만약에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네. 뭐 얼마든지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고 그 결과 가석방 결정을 받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거는 좀 물 건너갔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정식 지금 수사 절차가 진행돼서 뭐 기소되고 재판까지 받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지만 네. 뭐 이렇게 지금 DNA 정보가 일치하고 예.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임이 아주 강하게 의심 또는 추정까지도 되는 이런 상황에서 가석방이 된다라면 이거는 뭐 받아들일 수 없겠죠. 예. 근데 만약에 용의자가 끝까지 자백 안 하면은 이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자백을 사실은 이제 교수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예. 뭐 프로파일러들이 투입이 됐는데도 만약에 자백을 못 받아내면 네. 이거 자백받기 진짜 어려운 게 보통 이제 자백을 진짜 많이 받아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실 변호사들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재판이나 수사를 앞두고 네.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그런 드러나 있는 어떤 증거 관계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야, 이거 이제 유죄 받을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 네. 그러는데 이제 의뢰인이겠죠. 네. 변호사한테는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 없다. 계속 이러면 변호사들이 사실은 설득을 해요. 예. 이거 계속 지금 인정 안 하고 버티다가 유죄 판결 받으면 오히려 반성을 안 한다라는 이유로 예. 형이 더 더 세질 수 강하게 있다. 처벌받는다. 예. 이게 소위 말하는 괘씸죄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의뢰인을 자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변호사들이. 네. 네.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춘재가 지금 뭐 재판에 처해질 가능성은 현행법상으로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렇게 괘씸죄 이야기를 하면서 자백을 받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네. 그 자백을 지금까지 이제 변호사들이 흔히 말하는 어떤 괘씸죄에 대한 어떤 조언을 통해서 자백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찾는 게 그 버스 안내양. 목격자. 네. 지금 유일한 목격자가 돼 있죠. 원래는 유이였는데 그 버스 기사와 버스 당시 안내양이라고 불렀던. 그런데 지금 버스 기사는 돌아가셨다고 하고 네. 버스 안내양을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 만약에 찾게 되면 이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아니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찾아도 문제인 게 네. 지금 버스 안내양의 어떤 그런 지위는 결국은 주요 참고인인데 네. 주요 참고인이 뭐 아무리 내가 본 그 사람이 맞다라고 한들 지금 1988년도에 지금 그 목격했던 거거든요. 네. 30년 뭐 가까이 이렇게 지금 전에 그 사람의 어떤 기억력이 가지는 그 신빙성이라는 게 과연 DNA 증거보다도 더 강력한 증거인가 저는 조금 의심스러워서 네. 여전히 뭐 물론 이제 그 DNA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이춘재가 자백을 안 하니까 어떤 보강 증거로서 안내양을 찾아낸다라는 어떤 그런 정도인 것이지 네. 안내양을 찾아낸다라고 해서 뭐 이것이 이춘재가 어떤 연쇄살인범이 맞다라는 것을 뭐 바로 자백을 하게 될까 예. 그건 또 좀 잘 모르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그나마 이제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가석방이라도 맞게 된 게 뭐 하나의 이번의 효과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러면은 지금 공소시효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공소시효를 이번 건에 한해서 없애자라는 지금 법안이 네. 발의가 돼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지난 20일에 발의를 했는데 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처벌은 가능해지는데 이제 문제는 소급에 네. 대한 지금 위헌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참 근데 이게 그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게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네, 이 사건에 대해서만. 네. 소급 이거는 이 제목이 뭐냐면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관한 특별법안이에요. 그럼 특별법이네요. 그 예. 개별 사건에 적용하는 법률이라는 것인데 네. 이제 이 법률이랑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5.18 특별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전두환 노태우의 어떤 그런 내란 사건 내 한정해서 이미 완성된 그런 공소시효의 어떤 효력을 배제하는 입법이 있었던 전례는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전례에 따라서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5.18 특별법 같은 경우는 합헌이다. 예. 이게 헌정을 이제 문란케 했었던 것이었고 그 피고인으로 이제 그 전두환 노태우 네. 이 두 사람이 대통령인 당시에는 국가가 공소 제기할 수 없었다. 네. 그러니까 국가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어떤 적용을 배제할 만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것이었는데 네. 그래서 합헌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건처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일반적인 살인 사건은 아니지만 연쇄 살인 사건 같은 경우 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에 어떤 소급표를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5.18 특별법과 어떤 동일한 선상에서 보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런 살인죄의 어쨌든 공소시효는 폐지가 된 입장에서 네. 이 공소시효 폐지된 게 2015년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2015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던 사건들은 이제 지금 사형 그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는데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우연한 기회에 그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네. 달리 취급을 된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규백 의원 안처럼 이렇게 개별 특정 사건 하나에 대해서 소급표를 배제하기보다는 네. 이참에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자. 아예 그냥 소급해버려서 네. 이렇게 그 당시 수사기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DNA 대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네. 공소 제기하기 좀 어려웠던 그러한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새로운 수사기법에 의해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경우 같은 경우는 네. 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기소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적용할 수 있죠. 네, 저는 그런 좀 국회 입법이 필요한 오히려 거 더 아닌가 싶습니다. 넓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왜냐하면 있다. 개별 사건만 특정해서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거는 조금 그게 나중에, 위헌의 소지가 오히려 있을 수 있다. 네, 재판소에서 오히려 불리할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일반법으로 해버렸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네. 그 이춘재의 얼굴을 네. 공개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것도 공소시효하고 관련 있는 건데 앞으로 네.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의 사건만으로 이걸 공개를 해야 되는 거냐. 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이 부분도 역시 똑같은 이제 논리로 이게 네. 사실은 가능하지가 않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뭐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는 지금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뭐 수사도 사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경찰에서 예컨대 전혀 지금 뭐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람 무죄 추정의 원칙도 적용이 돼야 되는 이런 사람에게 네. 과연 얼굴 공개를 모든 절차를 다 생략하고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대안은 지금 그 처제 살인 사건에 대하여서는 네. 뭐 이미 유죄가 확정됐으니까 이 예.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건데 네. 지금까지 전례는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 말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경찰에 의하여 얼굴이 공개됐던 전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네. 조금 이제 보충 설명드리면 사실 이미 교수님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게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에 피의자 얼굴 공개 조항이 있는데 네. 그 조항의 해석상으로는 일단 안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피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어떤 뭐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뭐 발생한 여러 가지 요건인데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피의자의 네. 얼굴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춘재 같은 경우는 정식 피의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의 적용이 어렵다라는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처제 살인 사건, 네. 이 건 혹시 그 사건 기록 보셨어요? 그 대법원 판결문을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읽어보긴 했습니다. 네네. 네. 이게 이제 95년도에 이제 선고가 되었던 사건인데 뭐냐면은 그 1심, 2심에서 그 처제를 고의적으로 강간하고 살인하였다라는 혐의로 사형 이제 선고를 받고 이춘재가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에. 네. 근데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서 파기환송을 했거든요. 예. 뭐냐면은 처제를 어떤 강간할 고의까지는 인정되는데 의도적으로 살해를 하려고 했던 것까지 인정된 거라고 보긴 좀 어렵다.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살인은 우발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간은 계획적이었지만 살인은 우발적이었다. 왜냐하면 강간 이후에 이제 처제가 울면서 원망을 하니까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고 이춘재가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여졌어요? 그것이 이제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법원에서 봤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1, 2심에서 사형 선고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을 봤을 때 아주 계획적인 사람이구나. 왜냐하면은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이런 범죄가 발각이 되면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그것을 이제 강간까지는 내가 원래 하려고 했는데 살해까지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수면제를 이제 미리 네. 그 처제로 하여금 복용을 하게 해서 정신을 잃게 한 다음에 그 범행을 저질렀었는데 네. 이때 그 수면제의 양이 치사량에 이르지는 못한다. 그러면은 내가 살해할 고의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주도 면밀하고 좀 용의 주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요, 변호사님. 네. 지금 50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가석방이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처벌은 안 받았지만 가석방은 이제 안 되는 걸로 가는데 또 한참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을 때. 예, 한참이 지났는데 그때 다시 이제 가석방 논의가 돼갖고 나왔다. 그랬는데 얼굴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 주변에 이제 있게 된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측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아니면 또 여죄에 대해서 알 수도 있는 그런 네. 여러 가지 공익적 측면에서 네. 얼굴을 공개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가능할 법도 한데. 네, 그게 가능하려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소시효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 사람을 정식으로 피의자로 입건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그때는 특정 강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서 신상 공개도 가능하고요. 이 그리고 처제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미 어려운 끝나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현실적 한계들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 화성 살해 사건에 대한 얘기 좀 들어봤고요. 오늘 저희가 프로그램 개편 때문에 수정구술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아쉬움이 좀 많은데 우리 이수정 교수님은 워낙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 또 다른 방송에서도 또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호영 변호사는 이 프로그램이 거의 고정이 처음 라디오는 고정 내용 처음이었어요. 라디오 고정 처음이셨죠. 네, 네. 예. 그래서 많이 아쉽네요. 그렇죠. 네. 한참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익숙해지시면서 네, 네. 좀 많은 얘기를 하실 참이었는데 네. 예, 뭐 다음 기회에 이렇게 여기서 훈련을 하셨으니까 좋은 기회. 예, 네. 또 다시 시즌 2를 기대하면서 이순영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뭐 좋은 경험이었고요. 네. 지금 뭐 사회자분과 그리고 변호사님 모두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친구처럼 이제 앞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많은 그 도움 말씀 주셔서요. 오늘 수정구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수정 교수, 이호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